네, 안녕하십니까. 넋구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평일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TED 산업, 갑상선 암병증, 임상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8월 5일 어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갑상선 암병증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눈알이 좀 튀어나오는 안에 부피가 아래 안에 있는 부피가 좀 커지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안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눈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눈알이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증상이 이제 갑상선 암병증인데 지금 이 약물은 태페자만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금 치료에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태페자와 같은 기존의 약물인데 좀 안정성이 높고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승인받은 약물은 태페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TED 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도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투자증권의 이 애널리스트 분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거고요. 분위기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느 것이 더 우위냐 안 우위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한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뭐 부작용이 있는 면이 있어서 사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업화가 좀 안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TED가 지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토클리마브로 임상을 진행한 거라서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상업화를 진행을 하면 이 경쟁사 아제넥스도 TED 관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아제넥스의 TED 임상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아제넥스의 뭐 안구 돌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겠고 약물의 효능 3상 결과가 성공을 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아제넥스 약물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사실 TED를 출시를 한다고 해도 뭐 물론 태페자보다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아제넥스 향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아제넥스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좀 고민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TED를 임상을 만약에 올해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TED는 출시를 안 하고 1402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TED를 좀 뒤로 더 미룰 수도 있고요. 또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오는 아제넥스의 데이터 결과를 보고 데이터 결과가 아제넥스가 좋으면 따로 출시 안 하면 되고 아제넥스 데이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이뮤노반트가 먼저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실 이뮤노반트가 TED를 성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출시를 할 거냐 그거는 조금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1402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데이터를 글로 다 몰아주고 있고 TED로 임상을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402를 임상을 진행하는 거를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레포트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잠시만요. 이제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 이제 임상개발 현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거고 안구 돌출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치료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TED는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질환 경과는 염증이 동반되는 활성기, 여기 활성기와 안정기 또는 비활성기로 이렇게 나뉩니다. 특히 비활성기에는 염증은 가라앉는데 불규칙하게 비대해진 안화조직, 그러니까 눈이 좀 커지는 거죠. TED 증상이 유발된다. 치료 방법은 질환 경과에 따라 나뉘는데
중등도 이상의 활성기 환자에게는 면역억제제나 항체치료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 항체치료제 중 가장 우수한 효능의 치료제는 현재 테페자, 테프로투모맙이라고 하는 IGF-1R 안티니까 항 IGF-1R 차단 항체입니다. 암젠에서 지금 팔고 있고요. 기존 치료제는 달성하지 못한 안구 돌출을 감소시킨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현재는 24주차 활성기, 비활성기 환자에게 모두 안구 돌출을 감소를 시켰고요. 다만 근경련이나 청력 소실, 월경장애, 고혈당 등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충족 의료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매출 전망치는 27억 달러다. 그러니까 현재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27억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얼마죠? 100억, 1000억, 한 3조 원 좀 넘나요? 4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페자를 추격하는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벨리그로툭에 주목을 하자. 테페자와 같은 IGF-1R 이 차단체 약물이에요. IGF-1R 이 차단체 약물이고 총 12건의 파이프라인이 개발 중입니다. 모두 테페자의 단점을 극복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테페자가 나온 TED 약물에 대해서 테페자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거기 말고 다른 약물 12건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개발 중인데 임상 3상 중인 파이프라인, 그 중에서 임상 3상 중인 파이프라인에 주목할 파이프라인은 이 비리디안의 이 벨리그루툭 VRDN003번입니다. 이 약은 테페자와 같은 IGF-1R 타겟 항체인데 임상 3상 결과 활성기, 비활성기 환자에게서 빠르고 지속적인 안구 돌출 감소 효능을 입증을 했고요. 부작용도 테페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FDA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 1년 뒤에 론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리디아는 미국 내 중등도 이상의 TED 환자는 19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테페자의 침투율이 8% 수준인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침투 여력은 상당하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TED 질환자가 19만 명인데 이 중에서 8%, 약 10%라고만 따지면 19,000여 명보다 좀 안 되는 수준의 지금 환자가 투여를 받고 있고, 그래도 나머지 한 17만여 명 가까이가 17만 명 이상 가까이가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디안이 후발주자로서도 아직 침투 여력이 상당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피하 주사 임상 3상 결과도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모멘텀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나온 VRDN003은 IV 제형, 그 병원 가서 1시간 반 이상 맞아야 되는 그 IV 제형인데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자가 주사 제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도 발표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만 IGF-1R을 차단하는 항체로서 온타겟 이상 반응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IGF-1R을 차단하는 항체인데 똑같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스트인 클래스지만 미충족 의료 수요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cRn 차단 항체 임상 결과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애널리스트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FcRn 차단 항체 2건도 활성기 환자 대상 임상 3상 중이다. 이 2건이라는 게 이뮤노반트랑 아제넥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항체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 질병을 완화하는 작용 기전이다.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항체 자체를 감소를 시킨다. 이 항체 자체를 감소를 시킨다라는 얘기고요. 아제넥스의 에프가티지모드는 26년 상반기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 이 적응증에서의 임상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FcRn 차단제로서 이 FcRn 여기 차단 항체로서 이 적응증에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편에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죠. 25년 12월 임상 3상 종료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보면 25년 12월에 임상 종료, 12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임상 종료 예정입니다. 과거 임상 2A상 대비 680mg 투여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상 2상 진행하다가 그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발견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상 2상 진행하면서 2주간 매주 진행했던 이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은 12주간 매주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관찰하지 못한 12주차 안구돌출 감소 효능을 관찰할 가능성도 있다. 항체, 에피토프상, 항체의 그 작용상 알부민 감소 유발할 수밖에 없어.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할 만큼의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안구 돌출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라는 부작용, 알부민 감소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3상으로서 효과가 입증이 돼도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할까?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임상 결과는 임상 2상 중인 1402의 TED 확장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IMVT 1402로 TED로 이제 3상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IMVT가 1402번이 TED로 바로 3상으로 들어가게끔 할 데이터 근거로서만 활용을 할 거다 바토클리맙이. 그러니까 품목 허가는 좀 신청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402는 바토클리맙의 단점을 보완한 파이프라인이지만 방광기 측면에서의 장점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기 측면에서의 장점이라는 얘기는 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주 투여하는 거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투여하냐,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402도 매주 투여를 해야 되죠. 그죠? 방광기 차원에서는 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레포트는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관점을 에이프릴 바이오 쪽으로 보시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FcRn 항체에 대해서도 작성은 해주셨지만 140이나 뭐 바토클리맙이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기 이 애널리스트 분에 따르면 안정성 데이터가 좀 확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FDA 허가 신청까지는 안 할 거다. 물론 안구 돌출 정도가 감소할 거는 예상이 되지만 FDA 허가 신청까지 안 할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안정성 또한 중요하고 이게 임상 성공이랑 상업적 성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임상에 성공한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임상에 성공을 해도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약물들도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 임상을 성공을 해도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약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대형 제약사의 마케팅 측면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안정성이 좀 부족하면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MG 중증근무력증에서의 바토클리맙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제넥스에서 먼저 나왔고 아제넥스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3상에 성공은 했지만 상업화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제넥스의 데이터는 아직 나와본 게 없어서 일단 3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와본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제넥스 데이터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이나 뭐 아무 때나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토클리맙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안구 돌출 정도 감소 정도가 뭐 한 몇 미리 차이 안 나, 0. 몇 미리밖에 차이 안 나고 바토클리맙이 더 데이터가 좋다고들 한들 아제넥스도 만약에 어느 정도 임상적 유의미성이 있고 FDA에서 제시한 그 1차 지표를 충족을 하면 이제 임상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뮤노반트랑 아제넥스랑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있냐 없냐는 아제넥스는 부작용이 없거든요. 이뮤노반트는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TED를 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뮤노반트는 아마 12월 달에 임상에 성공을 해도 출시를 해도 불안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방의 시장성을 잃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TED도 아마 성공을 하더라도 상업화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글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를 좀 보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그것도 있거든요. 여기 기사 난 것도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이 미허가 단 한종의 TED. 이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이 여기 기사로 나온 겁니다.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읽어보시면 아마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할 텐데, 아무튼 참고만 좀 하시고요. 그래서 한올은 어떻게 될 텐데가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올은 어떻게 될 텐데, 자, 이뮤노반트는 그럴 수 있다. 자,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일본 시장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 뭐 아제넥스도 일본에 같이 출시는 할 수 있지만, 아제넥스는 사실 데이터가 좀 이제 늦게 나오고요. 한올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이랑 TED 묶어서 바토클리맙을 일본 허가 신청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ED가 좀 부작용이 있지만 편의성도 있고요. 자가면역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물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제한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스타틴 약물 계열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토클리맙이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TED라는 질환에 대한 바토클리맙이 그 희귀의약품인가 뭐가 지정이 됐어요. ODD였나 아무튼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희귀의약품인지 뭔지 그 신속심사 대상자로 대상 약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마 허가 신청을 하면 6개월 뒤에 바로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넥스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약물 6개월 먼저 진입을 하면 그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희귀의약품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본에서 이제 기술 허가, 그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 시장에 바토클리맙을 기술 수출하는데 좀 더 우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는 TED 성공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한올도 뭐 상업화하면 좋겠지만 상업화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주가가 지금 그래서 2만원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TED가 상업화 안 된다 그래도 사실 주가가 그때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상업화를 안 하겠다 하면 일단 그게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TED를 상업화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화 안 할래 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상업화 할래 말래 불확실했던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은 1402에 더 집중하게 되는 주가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상업화가 사실 되든 안 되든 주가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 대신 1402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TED 일본 허가나 아니면 중증 근무력증이랑 TED랑 같이 해서 바토클리맙을 기술 수출을 다른 일본 제약사에 하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올이 중증 근무력증 TED까지 성공을 하면서 1402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그 포인트가 전환되는 시점이 오히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되게 안 좋은 소식이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고 되게 좋은 소식이면 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물론 예상하지 못하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반영을 해야겠죠. 그동안 반영 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좋아버리면 주가도 반응해야겠죠. 그죠? 근데 좋을지 안 좋을지를 이미 시장에서 대충 판단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잘 나와도 너네 상업화 안 할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는 지금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나와도 사실 반응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확실한 건 이미 니네 할래 말래, 뭐 상업 할래 말래는 불확실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7,000원, 6,000원, 5,000원대가.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하게 바뀌면, 상업화를 한다, 안 한다로 바뀌면 오히려 그건 오케이, 이건 끝났고, 재료 소멸로 끝났고, 이제는 뭘 봐야 되지? 140이 내년에 데이터 발표 있구나. 모멘텀 있네. 내년부터는 데이터 발표가 많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이제 포인트가 이 바토클리맙에서 1402 데이터의 포인트로 넘어가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TED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상업화를 하든 말든 사실 불확실성이 거치는 의미밖에 없는 거지. 이게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뭐 상업화를 안 한다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상업화를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기대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안정성 자체의 데이터가 그렇게 뭐 딱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어서 뭐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주가를 열심히 보고 모아가는 이유는, 주식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거든요. 내년에 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TED 데이터에 대한 결과나 상업화 내용이 나오면, 그 상업화를 하는지 말든지 그 결과가 정해지면 포인트는 1402로 바뀐다. 이제 바토클리맙의 불확실성은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바토클리맙으로 임상 열심히 잘 진행했다. 데이터 수집하는데 노력했다. 고생했다. 이제 끝이다. 1402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내년부터 데이터 발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식의 주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사 모으려고, 주식 수를 늘리려고 좀 하는 편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바토클리맙은 이제 할 게 없거든요. 1402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1402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나기 시작할 거고,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이 또 계속 다른 질환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그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고, 이 1402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1402에 대한 그 안정성까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뮤노반트와 아제넥스의 시가총액이 조금씩 좁혀질 수도 있고요. 류마티스나 뭐 루푸스병이나 이런 질환들이 지금 내년에 임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긍정적인 임상 발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큰 기대감으로 이제 FcRn 저해제에서 이뮤노반트 데이터도 이제 쓸만하구나, 안정성도 높구나, 이제는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빠르게 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ED 상업화 할래 말래, 상업화 안 하면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일 때는 사실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많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소식, 예를 들어 상업화 안 하겠다 라는 소식을 만약 시장에서 들을 경우에 불안한 마음에, 아니면 일부가 던지면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순간 급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오히려 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내년부터는 그 1402 데이터의 기대감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꾸준히 한 2-3년, 3-4년 동안 계속 나올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더 모아가야 될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순간적인 그런 매도세가 훅 출현을 하게 되면, 왜냐면 매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워서 또 더 파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식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뭐 구독자 분들이나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뭐 좀 모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것 같고,
근데 저와 다르게 TED 상업화에도 기업 가치가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글쎄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믿지 못하신다면. 물론 140에 대한 데이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 뭐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기에 제가 뭐 거기다 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이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8월 11일에 지금 이뮤노반트에서 로이반트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조금 기대되는 부분은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잘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개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기준 동안 환자가 약 처방 없이 만약에 항체 호르몬,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 T3, T4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70년 만에 치료제가 나오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로만 치료가 되던 그 갑상선, 그 그레이브스병이, 메티마졸이 되게 이게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했는데 투여를 하다가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한 거예요. 이게 수술도 안 해도 되고 방사선 요법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술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 약물만 투여했는데 6개월간 약물 투여 없이 환자가 정상 수준의 생활을 한다. 고용량 투여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의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봐도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6개월 동안 관해 데이터가 만약에 환자들의 평이 좋고 의사들의 반응도 좋고 환자들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약물 투입 없이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정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5번 5주차 맞았는데 상태가 정상 수치로 돌아온 환자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0번 맞았는데 돌아온 환자들도 있을 거고, 뭐 2번만 맞았는데 돌아온 환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치가 돌아온 환자들의 차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6개월 동안 과연 환자들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했다면 그레이브스병의 시장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데이터 8월 11일에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1402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시장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에. 그러니까 뭐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40에 대한 140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2027년이나 8년쯤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의 내용을 지금 주가에 땡겨오는 건 좀 빠른 것 같고, 어느 정도 기대감 수준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 정도는 뭐 갔으면 좋겠다. 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1일 저녁에 좀 발표를 하는데 그날 아마 늦은 밤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좀 찍게 될 거고요.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에는 꼭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보시면 더 아시겠죠. 8월 12일 날 이제 8월 11일 저희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1일 밤에 발표가 나니까 주가는 8월 12일 날 반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8월 11일 날 이뮤노반트 주가 보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주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월 11일에 기대되는 발표는 그거고요. 사실 연말에 발표될 TED 상업화 데이터는 뭐 딱히 그렇게 상업화 하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해에 기대되는 1402 데이터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TED가 만약에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거의 시장에는 있다고 하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불확실성을 주가가 내포하고 있다. 언제 주식을 삽니까? 이렇게 불확실할 때 사서 불확실성이 거칠 때 상승하는 걸 노리는 게 주식의 방법입니다. 근데 불확실성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불확실할 때 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버튼이 쉽게 잘 안 가요. 하지만 멀리 보는 사람은,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의 불확실성은 언젠간 또 거치는 시간이 오고요. 해결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간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꼈을 때, 좀 싸졌을 때 꾸준히 모아간다면 향후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을 좀 찬찬히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오랜 시간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슈에 되게 무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실적이 좋았거든요. 1분기에 살짝 꺾였어요. 살짝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살짝 꺾였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야 이거 꺾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저러 이유로 꺾였습니다. 주가가 13만원 가던 게 9만원 초반까지 떨어지고 8만원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막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딱 나오면서 주가가 또 10몇 프로, 16%인가 급등을 딱 했죠. 그 전에 실적 발표들이 사실 1분기 한번 꺾이긴 했으나,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브리비액트랑 SK바이오팜의 그 엑스코프리랑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브리비액트나 엑스코프리가 꺾이더라도 같이 꺾이지 엑스코프리만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SK바이오팜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그 기울기의 가파름이 엑스코프리가 엄청 더 가팔라요. 그 성장 속도가. 그 말은 사실 의사들이 신규 환자를 다 엑스코프리로 지금 처방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지금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작년에 실적 발표했을 때 좋았을 때, 주가가 빵 올랐을 때, 그때는 잘 간다 하고 이제 샀겠죠. 근데 점점 무뎌진 겁니다. 지금 또 6개월 지난 8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점점 또 무뎌져 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러다 또 기업 실적 발표 잘 나오니까 또 빵 터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6개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되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한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올도 제가 지금 유튜브로 계속 떠들고 있어서, 지금 제 유튜브를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은 그래 한올이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지 하면서 주식 한번 봐보시면,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잘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슈들이 많이 무뎌집니다. 결국은 이런 무뎌진 시장의 감정들, 한올바이오파마의 이런 소외감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꾸준히 천천히 모아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성장, 그 주식의 상승을 노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주식을 사서 박수 받을 때 팔아라, 이런 명언들이 왜 나왔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한올이 뭐 나중에 박수 받을지 안 받을지 임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박수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소외받을 때 모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왔다 갔다 매번 주목받는 주식들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돈 못 답니다. 진짜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매번 주목받는 주식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단타도 힘들어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소외받는 주식들은 사실 조용히 지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목받을 거야 라고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 똑같은 얘기들인데, 사람들은 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다가 한창 오르고 있을 때 그때 주목받으면, 맞다 옛날에 이거 된다 그랬는데 그때 사놓을걸, 이제 껄무새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으로 안 옮기는 거, 이렇게 소외받을 때 그래 되겠지 하면서 모아 가시다가 주목을 딱 받을 때 그 상승하는 그 상승분을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면 좀 멀리 봤을 때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변동성 너무 심한 종목들, 주목받는 종목들 하시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투자 못합니다.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아서 재미로 하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까이다 보면 계좌가 어느샌가 나는 이제 돈 내고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투자는 거의 자중하시고요. 예, 천천히 모아가시는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내일,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영상을 주말에나 이제 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8월 11일이 좀 기다려지네요. 좀 기다려지고, 그때 결과 발표가 나오면, 가능하면 월요일 저녁에 찍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화요일이라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주가가 반응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못 찍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시간 되는 한으로 해서 주요 쟁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작용 반응들, 분위기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뭐 기대감들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분석을 좀 해보고 유튜브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꾸준히 눌러주시고 구독 해지 안 하시는 분들, 꾸준한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에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쓱 지나가시는 분들도 구독하기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